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대외비였던 전두환 정부의 남북대화 사료집이 공개됐습니다.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뒤집어 씌우던 북한의 행태와 신상옥, 최은희 부부 납치 사건의 뒷얘기 등이 자세히 담겨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참사의 원인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급가속한 정황과 사고 후 차가 서서히 멈추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이루어진 각종 남북 대화들의 진상을 담은 사료집이 역대 5번째로 공개됐습니다. 먼저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의 인도 및 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 1693쪽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및 수재 물자 인도 인수 등 1980년대 남북 간 접촉 대화의 실상,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사료집은 2권입니다. 41년 전에 일어났던 버마, 이게 이제 영어 이름이죠. 지금은 미얀마라고 합니다. 랭군 역시 영어 이름인데 지금은 양곤이라고 하죠.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직후에 남북 대화 등이 담겨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또 있습니까? 네, 남북 사이에 중요한 자료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1983년에는 바로 버마, 지금은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1984년에는 남북한 수재 물자 인도 인수, 또 1985년에는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 등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자료들, 또 삐라 살포와 관련한 논란 등의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방대합니다. 무려 1693쪽의 네. 분량, 17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이고요. 1981년부터 87년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 때의 내용인데, 인도적 지원, 또 체육 교류 분야 남북회담 문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반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당대 최고의 감독, 또 영화배우 바로 신상옥, 최은희 씨 납북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버마 암살 폭파 사건입니다. 1983년 10월 9일. 지금은 들으신 대로 미얀마라 부르는 당시 버마의 수도 랭군, 이것도 영어 명칭이거든요. 양곤입니다. 양곤에서 일어난 북한의 폭탄 테러였는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버마의 아웅산 묘지 암살 폭파 사건이 당초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하기 위한 북한 괴뢰 만행임이 100일 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수사를 벌여온 버마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이 사건이 북한 괴뢰군 특공대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버마 주재 북한 괴뢰 대사관원 전원의 추방과 공관 폐쇄, 그리고 북한 괴뢰 정부 승인 취소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완전 단절 조치를 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40대 이하는 잘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화 헌트에서 이 사건이 영화화돼서 또 알려지기도 했죠. 물론 각색을 했습니다. 자, 이 테러 당시에는 현장 모습 워낙 처참해서 우리 방송에서는 일절 보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17명이나 됐는데요. 그때 참 국가적으로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그 버마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전방부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군인이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초비상이 걸려서 한 일주일 동안 이 신도 못 벗고 옷카도 못 벗고 대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망자가 17분이었어요. 그리고 중경상자가 14명이었는데 장관급이 4명, 그리고 차관이 3명이고 또 대통령 주치의도 있었고 경호원도 있었고 사진 기자도 있었습니다. 자, 돌아가신 부총리 장관 이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희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자부 장관 이렇게 별세를 하셨고 청와대 참모도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병춘 비서실장, 심상호 의원, 김재익 경제수석 이렇게 사망했는데 심상호 의원은 그때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 심상호 총재 비서실장의 아들이 개그맨 심현섭 씨죠. 네. 그래서 심현섭 씨가 방송에 나와서 아버지 그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한 10년 동안 뭐 시검을 전폐를 했었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가세가 기울고 많은 고생을 했다. 그리고 또 부상자들도 14명이 있는데 14명 중에서도 아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그때 있다 해서 뭐 안타까움을 좀 자아냈었죠. 이기배 갑참의장이 중상을 입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사진 기자 한 분도 그때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갔었죠. 예, 그리고 카메라도 그때 예, 카메라 있었고. 기자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공보관 하던 최재욱 전 국회의원도 있었고 그 부상을 입은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 군에 계실 때 네. 완전 비상 걸려가지고 네. 얼마나 못 나오셨어요? 뭐 저희는 최전방에 있었으니까 일단 그 한 일주일 동안 그 워카를 신고 잠을 잤어요. 아. 언제 출동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랬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았죠. 네. 자, 공개된 이 문서들에 따르면 이때 우리 측이 북한에 한 말들, 그 항의들이 생생하게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측으로서는 상당히 격앙돼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버마 암살 사건과 신상옥, 최은희 납치 사건은 큰 충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쪽에서 발언했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장차 우리 체육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북한 간의 접촉이 주로 국제 경기에서의 스포츠인들,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상당히 또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단일팀을 구성한다든지 LA 올림픽이 코앞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체육 교류를 바란다면 사죄라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우리가 또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 측은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 대화에서 오히려 말 그대로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때 우리 쪽에서 규탄 대회 같은 것을 참 대대적으로 했어요. 대대적으로 하고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했는데 그때 북한은 외교부가 성명까지 내서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각본에 뭐 이상한 명칭을 붙이면서 각본에 따라 꾸며진 자작극이다. 다른 나라 불벼락을 맞은 걸 왜 얼토당토한 교류를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버마에서 조사를 했을 때 3명이 특정이 됐어요. 네. 북한의 정찰국 특공대 소속인데 진모 소자, 강민철 대위, 이 신기철 대위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신기철 대위는 사살이 됐고 그다음에 진모 소자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강민철 대위는 본인이 그 실토를 했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실토를 해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00년대, 2008년인가 그때 사망을 했죠. 저도 그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네. 그 교통체증에 걸려가지고 몇 분 늦었다고 그것 하고 때문에 이제 생명을 구했다는 그때 이야기죠. 그래서 살았는데 네. 이제 좀 그때 머리가 좀 벗어진 네. 이 그 버마 주재 대사가 먼저 도착하는 걸 보고 그걸 이제 누른 거죠. 망원경으로 보던 공작원이 네. 전두환 왔다. 네. 이래서 신호에서 누르면서 이제 이 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그 수행원들이 미리 가 있었거든요. 미리 가 있었는데 대통령은 거기 도착하지 않았는데 누른 거죠. 착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원래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버마 쪽에 이제 배를 대면은 그 배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배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 북한에서 꼬리 자르기를 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살되고 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한 사람은 장기 복역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자작극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 이번에도 그 전 땡땡 괄호를 쳤습니다만 네. 역도의 각본에 따라 꾸며진 자작극이다. 네. 이렇게 이제 덮어씌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던 북한이 이 사건 발생 2달여가 지난 뒤에 갑자기 남북미 3자회담을 하자고 다시 제의를 했습니다. 자, 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웅산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 남북미 3자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그건 아마 그 속이기 위한 그 자기들이 테러 준비한 걸 속이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그 테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었거든요. 그 버마 정권이. 그래서 북한 정권과 상당히 친했어요. 네. 그런데 버마에서 단교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이 테러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많으니까 그러면 미국을 끼워서 남북한과 미국이 3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끼면은 그 국제사회에 대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는 이런 핑계를 대려고 했겠죠. 면죄부를 받을 수 면죄부를 있다. 받으려고 네. 그 미국을 끼우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끼리 문제니까는 남북 그 양자 회담을 하자 해서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회담은 안 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은 이후에 한 해가 지난 뒤인 1984년 4월 LA,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개막을 불과 2달 앞두고 남북 단일팀을 꾸리자 이러면서 체육회담을 제의해 옵니다. 우리 측은 아웅산 암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신상옥 감독과 배우 최은희 씨 부부의 납북 사건을 놓고도 남북 간의 언쟁이 아주 심했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회담이 열렸습니다. 1984년도에 LA 올림픽을 2달 앞두고 이제 회담은 열렸습니다. 근데 회담은 열렸는데 아웅산 테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모르쇠인 거죠. 그리고 앞서 이제 송국건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건 자작극이다. 네. 나만의 자작극이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욕설도 오갔습니다. 아니 신상옥 감독, 배우 최은희 씨 납북 사건 이거 말이 되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한 체육회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이 신상옥 감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영화 얘기하면 충무로다, 충무로 시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을 만든 분입니다. 충무로 전성시대를 열었고, 경상도에서 올라온 청년 강신영에게 너 영화 배우 한번 해봐라. 이름은 신성일이라 해라. 이런 예명까지 지어준 전설적인 명감독입니다. 한 번 이혼한 부인 최은희 씨는 안양예고를 설립한 우리나라의 전설적 명배우였는데요. 북한은 이 두 사람을 홍콩에서 6개월 간격으로 각각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6년 전 실종됐던 최은희 신상옥 씨가 북한 교련에 강제 납치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교련은 최근 재미교포 여인을 입국시켜 신상옥 감독의 자녀 2명을 납치하려 했으며 일본인 영화인을 연락 공작원으로 입국시켜 가족들에게 육성 녹음 테이프와 편지 등을 전달케 했습니다. 녹음 테이프와 편지는 춘향전 등 영화 시나리오 10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교련은 이들을 해성과 금강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작업에 동원해 선전 영화 제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북한으로 각각 납치된 이 두 분은 극적으로 탈북을 해서 일단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1999년 밀레니얼을 한 해 앞두고 영국 귀국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정일이 북한에서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결국은 북한을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김정일과 대화를 나눈 이런 것도 녹음을 하면서 나중에 만약에 한국에 오면은 우리가 월북을 한 것이 아니고 납북이 됐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도 다 하고 했는데 17편의 영화를 이제 만들어주면서 김정일의 한심을 샀죠. 그 김정일로부터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어요. 오스트리아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망명을 합니다. 네.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그 미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같이 한 10년 넘게 그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99년에 영국 귀국을 했죠. 그리고 그 귀국을 해서도 방송 활동도 가끔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상옥 감독은 2006년에 사망을 했고 최은희 배우는 2018년에 사망을 했죠. 그때 이제 김정일이 최은희 씨가 왔을 때 북한 남포항 부두까지 나가서 네, 부두까지 나서 국진하게 영접을 했고요. 납치해온 사람을 영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최은희 씨는 영화를 찍으면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우주연상 영화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서 기억을 하시네요. 부부가. 맞습니다. 예. 네, 영화 좋아합니다. 신상옥 감독을 했고 최은희 씨가 주연을 했죠. 그래서 네. 사실
최초의 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이 네. 사실은 강수연 배우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그렇네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최근 남북 간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삐라, 즉 전단은 40년 전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남북이 대북 전단을 놓고 책상을 치고 성냥갑까지 서로 던졌다죠? 그렇습니다. 하나씩 이제 북한에서 꺼내놓으면서 우리와 협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 보내는 그 대북 전단이죠. 그걸 보면서 남한 측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 대표가 이게 뭐야? 이거 보라우. 그래서 이제 우리 측 대표는 누구한테 물한 짓을 하고 있어? 이게 상방이 이제 고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황 듣는 것 같아요. 예. 네. 1984년입니다. 4월 9일 판문점 체육회담 그러니까 이제 LA 올림픽이죠. 그때 이제 대북 전단 공방을 치열하게 벌였는데 북한 대표가 대북 전단 뭉치를 들고 와서 아웅산 테러의 책임 그로부터 좀 탈출하려고 하는. 예. 봐라. 우리는 아웅산에 더 큰 책임을 북한에 물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이 대북 전단 이거 보라고 이러면서 전형적인 북한의 살라미 전술입니다. 여러분 살라미가 뭐냐면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세지거든요. 조금씩 썰어 먹죠, 이렇게. 그렇죠. 예. 야금야금 뭔가를 꺼내놓으면서 협상하는 북한의 전술을 전형적으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데 각기 다른 내용을 하나씩 내놓으면서 협상을 하는 북한의 방식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에 보면은 그 챔피언을 부르면서 발로 이게 구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당시 북한 대표단은 물론이고 북한 기자들까지 합세해서 이 판문점 회담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성냥갑 던지고 책상 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 북한 기자들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남북 국회회담 같은 거 할 때 이제 취재를 가면은 북한 기자들을 보면 이렇게 보도하고 들르고 있는데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회담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어차피 그 간영 방송이니까 강영 그 언론이니까. 근데 그때도 대표단뿐이 아니고 취재진까지 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성과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측 대표가 발언하는 도중에 성냥갑까지 막 던졌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 성냥갑을 썼어. 그때 성냥을 이렇게 썼죠. 딱 성냥 같은 거. 네. 성냥갑을 막 던졌고 그리고 기물로 막 책상을 계속 두드리고 우리 측 대표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최근에 우리가 남북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갔을 때 목구멍이 냉면에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예, 이런 말을 한 거.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약가였죠.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한테 가서 그 냉면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예, 그런 이야기 한 것은 예. 아니면 김영철이 이 남북 그 회담을 할 때 아주 고압적으로 뭐 책상을 쳤다든가 이것은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약가였던 거죠. 네. 그때 상당히 심했네요. 그러니까 40년 전의 선배들이 훨씬 대단했다. 북한은 그런 왕조 국가입니다. 통일부는 작년 7월에도 남북회담 사료집을 공개했었죠.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극비 방북과 7.4남북 공동성명의 진상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뉴스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가 같이 서명한 이 공동성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군사적인 충돌의 방지, 그리고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등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이와 같은 성명은 평화적 통일의 길을 오래전부터 모색해온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북한 측과 협의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며 네, 당시 이후락 중정부장은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 당시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김영주가 이후락 부장의 방북을 내래 미리 알고 있었시오라고 했다는 대목이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화제가 됐던 이야기인데 5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2년 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앞두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북한을 평양을 방문한 건데 이때 이제 이후락 부장이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부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안 오리라 생각했지요. 친한 친구도 방북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가면 죽는다고. 그렇죠. 김영주 부장이 이렇게
아니대. 나는 오리라 생각했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견을 하고 있어서 최수 남북 공동성명이 우리 남북한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 기점이 되는 그런 또 성명 내용이었거든요. 바로 그걸 또 알려주는 장면을 또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락 중정부장은 이 바로 다음 날 김영주를 만난 바로 다음 날 북한의 왕이었던 김일성을 직접 만나서 비밀 면담을 했습니다. 이때 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통일부가 그런 내용 대화를 좀 공개하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됐는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침을 한 적이 있죠. 이게 통일부에서는 김일성과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때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게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이후락 중정부장이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 이런 논란이 그때도 벌어졌는데 시끄러웠죠. 그때 이후락 중정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내가 지난번에 김일성 수상을 뵀을 때 김일성 수상은 분명히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박 대통령에게 전하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내용이 공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같은 효과죠. 어차피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내가 김일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시는 6.25처럼 그런 것이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전하라. 이 말은 곧 남침이었다는 거. 남침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도 명태 잡는 그 성어기에는 네. 남한배도 북한 해역에 와서 고기 잡기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한 걸로 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근데 저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현실에 실현은 안 된 것이죠. 그렇죠. 그냥 말만. 말로만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예. 말의 그리고 성찰을 차려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해고록에 나오잖아요. 그 김정은이 내가 나중에 가서 연평도 가서 주민들을 위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었죠, 그것도. 예, 그 전부 다 이제 말만 하는 네, 거예요.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행태죠. 네. 자, 역시 말뿐이었다 이런 얘기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통일부가 이 사료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언도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에는 남한의 수재를 돕기 위해 북한이 물자 지원을 제안했다는 대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당시의 뉴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판문점과 인천 북평항을 통해서 북한 적십자회가 보내온 쌀과 옷감, 의약품, 시멘트 등 이른바 수재 물자를 인수했습니다. 북한교련은 이러한 물자를 보내오면서도 간첩을 난파하고 양민을 학살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물자를 받은 것은 그것이 없거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현격한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자신감과 동족의 정신에서 그들을 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우리의 평화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 수해물자 왔을 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기억 저도 납니다. 북한에서 웬 쌀을 보내고 포목을 보냈는데 상당수 지역에서는 품질이 열악해서 안 받겠다. 이거 학교에서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잘 사는 지역에서는 서로 안 받으려고 울고불고 했었다는 그런 재미난 일화도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저도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방송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수해를 입긴 입었어요. 비가 많이 왔고 태풍도 또 큰 태풍들이 있었고. 근데 마포 망원동이 물난리 잠겼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북한의 지원을 받을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남북한 사이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1984년 9월 8일 날 북한 적십자사가 도와주겠다. 우리 북한이 이러면서 남한 물자 지원을 이제 제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저 북한 쌀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래도 남북한 교류를 위해서 6일 만에 한국 적십자사가 수락을 합니다. 그래도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 직통전 한 라인이 재가동이 됐고 2008년까지 작동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남북한 사이 북한에서도 야 우리가 남한을 지원해 줄 정도다. 이걸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가시하기 위한 그런 홍보 차원의 접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돌아보면 그때 보낸 쌀과 물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남북대화 내용들 들으신 대로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을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죠. 자,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뭐 이제 학생들도 아직 남북 관계가 그대로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도 좀 되돌아보고 하면 좋을 텐데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뭐 남북 관계 관리단이나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의 북한 자료센터에서 다 열람이 가능하고 국회 도서관에 가서도 남북 회담 자료집 열람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 이제 예. 책도 있고. 예. 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관리단의 또 누리집 SNS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관리단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치면 네, 다 나옵니다. 그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서 네. 국회 도서관 안 가셔도 볼 수 안 있습니다. 가셔도 되죠. 네. 한번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한밤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역주행 참사가 일어났죠. 승진 축하 회식을 마치고 나온 은행원 등 참 무고한 시민 9명이 창졸간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반대쪽으로 해서 그냥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치는 것 같더라고요. CCTV를 보니까 우리 같은 손님인 것 같은데 아유 가슴이 좀 섭섭하네요. 일단 급발진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일 밤 9시 27분쯤 웨스틴 조선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이 광란의 질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광란의 질주였습니다. 이 차량은 서울 한복판 바로 서울 시청 주변에 있는 조선호텔 주차장에서 이제 광란의 질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북창동 입구 진입하는 그 골목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대로 1번에서 출발한 이 승용차가 역주행을 해서 바로 북창동 큰 도로가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쾅! 큰 굉음이 났고 마치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라는 또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68세 차모 씨가 모는 검은색 승용차였고 180m를 역주행을 했고 그렇습니다. 또 1초 만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에 난 사고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뭔가 대비할 수도 없었고 바로 저 시간 자체가 저녁 9시 30분경에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네. 바로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네. 자, 희생된 분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승진 회식을 마치고 나온 은행원들, 저녁 먹으러 나왔다가 들어가던 공무원들, 귀가하던 젊은 아빠들, 참 모두 무고한 희생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 지역 주변에서 회사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네. 신문사 기자 생활을 계속 거기서 있었는데 저 9시 반쯤 되면 어떤 풍경인지 눈에 선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잠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귀가 준비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승진 회식을 하던 은행원도 있는데 저 뭐 부지점장 센터장으로 그날 승진해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참변을 당했고 야근을 하기 위해서 가던 공무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장애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극복하고 공무원이 됐는데 또 9급에서 4급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런데 그 9급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다시 결국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런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분들도 있었고 또 잠깐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러 나왔다가 병원 주차관리원 병원 주차관리원도 있고 3분도 그냥 예. 참변을 당했고요. 그래서 저 참변을 보고 우리도
일상에서 저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나누고 있죠. 어쨌든 희생된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죠. 기막힌 얘기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승진 회식을 위해서 꽃을 주문했는데 돌아가신 뒤에 그 꽃이 도착을 해가지고 울음바다가 됐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국민들이면 누구나 아는 이 서울 도심 한복판 거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죠. 소방서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2시 27분경 사람이 여러 명 쓰러져 있다는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중부소방서에서 출동을 하였고 33분 3차 대조차, 37분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네, 지금도 이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조화를 놓고 가시고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우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위로 서한 이 메모지들이 나붙고 쌓이고 있다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는 이유는 정말 이런 사고를 당할 줄 몰랐다라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내가역이 있었을 수도 있다. 서울시청 앞 참사 현장에는 애도의 물결 수백 송이의 꽃이 좀 놓여져 있고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게 어떤 길이냐면 정말 저도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길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모임이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왕복 차선이 있고 실제 많은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또 회식들을 많이 하는 장소거든요. 편의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재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많은 외국인들도 지나가면서 이건 무슨 일이냐 애도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68세 현직 버스 기사 차모 씨입니다. 소속된 버스 회사 경기도 안산에 있다고요? 네, 안산에 있습니다. 1974년에 버스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니까 지금 5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50년대 큰 사고는 없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한 7년 버스를 몰았고 지금은 안산에 있는 버스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한 1년 4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버스 외에 트레일러 이제 면허증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고 전날 최소 한 12시간을 또 근무를 했다고 해요. 버스에서. 그러니까는 하루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쉬고 하는데 그 전날 최소 이제 12시간을 근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버스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는 무사고 그리고 20인승 버스를 몰고 있는데 그런데 저 제네시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보면은 이 부인 명의로 돼 있는데 제네시스 차량이 네. 그 차량은 보험 처리 이력이 한 6번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사고가 있었던 건 네네. 아닌가. 근데 부인 명의이기 때문에 누가 운전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큰 사고는 없었던 50년 경력의 운전자라고 해서 더욱더 지금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면허는 상실될 거고요. 해고 조치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우선이죠. 차 씨와 옆에 탔던 부인은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급발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이제 사고 직후에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했는데 형 이거 급발진이야 이렇게 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운전자와 동성했던 배우자는 이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또 계속 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CCTV 영상이 있겠죠. 네. 이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보면은 이 승용차 사고 후에 이 차량이 좀 서서히 멈추는 모습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해서 물론 막 다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멈추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또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일단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정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죠? 예, 뭐 오래 걸리면 뭐 한 달까지도 뭐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차량 자체를 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자 기록이 있어요.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고 하는 네. 거. 그것을 또 정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고 직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속 페달을 90%까지 밟았다. 그러면 이게 이 시속이 한 100km가 된다거든요. 엑셀을 밟았다는 거죠. 엑셀에 이제 90%까지 힘을 줘서 밟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시속 100km가 되니까 저런 희생자가 나온 건데 지금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블랙박스가 보면 음성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음성 기록에 만약에 급발진이면은 굉장히 놀란다는 거죠. 그렇죠. 차가 왜 이래? 차가 왜 이래? 막 이런 소리가 막 녹음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녹음이 된 거 확인된 거는 이 정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도 지금 국가수에서 정밀 감식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이제 수사를 해서 정확한 결과를 드러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의 전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CTV는 뭐 해봤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등 그 등이 들어왔다 안 나왔다 그거 갖고서도 몰라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실내도 비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오디오와 함께 실내도 비치면서 그 운전자와 그 동승자 안에 그 부부 그 모습이 보이는 게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급발진 여부 그것은 블랙박스 영상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오디오 없으면 꽝이에요, 꽝. 오디오가 있어요. 이 차가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그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네, 방금 송국건 본부장 말씀처럼 만 만약에 있다면 이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이 가해 운전자의 혐의 적용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급발진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진술뿐이다.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용 혐의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또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사가 더 진전이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본격적인 조사에 그것도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엄청난 이 인명 피해가 났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 변호사의 전망 직접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유죄가 되면 최고 교통사고, 단순 교통사고가요 5년 이하의 금고형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이 사망해서도 그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랬고요. 최고가 5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유죄가 되면 5년일 겁니다. 네, 가해자의 고의가 없는데 9분이 돌아가셨는데 최고 5년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변으로 고령 운전자, 물론 고령이라는 게 65세 이상은 아니지만요. 그런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만 4만 건에 육박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가 39,614건이니까 거의 뭐 4만 건이 되는데 2019년에 33,239건 그러면은 한 6,375건 증가해서 19%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 연령대가 상당히 그만큼 또 늘었어요. 네. 늘었기 때문에 가령 이것이 이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생기고 늘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그 연령대 인구 증가와 또 비교를 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제 고령 운전과 연결이 된 것인가? 그것도 자세히 파악을 한 후에 또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되겠죠. 네, 차량과 사람 간 사고도 역시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 늘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고령 운전자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2022년과 2023년과 비교하더라도 보시게 되면은 전체 사망자 수 중에서 고령 운전 사망자 수는 2022년 735명에서 2023년 745명으로 더 늘어납니다. 전체 운전자 이제 평균의 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년간으로 보면요. 전체 교통사고는 6% 정도 줄어들었는데 네.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사고는 11%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만으로 이제 고령자 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위험성을 부각하는 건 그렇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률 미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률이 한 2%대인데 그 지난해 고령 면허 반납률이 이전 이 도심에서는 한 2.7%, 지방에서는 한 1.8% 이렇게 하니까 거부감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는 반납을 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제 화물 모시는 분들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제 주변에도 있어요. 이렇게 화물을 이렇게 한 65세 이상 이제 다 퇴직하고 하루에 얼마라도 이제 벌려고 여기 나가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죠. 완전히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령 운전 면허를 반납을 하되 여러 가지 다른 보완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걸 해야지 단순히 면허 반납을 하면은 이 뭐 그 쿠폰 뭐 한 그 승차권을 한 10만 원어치 준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계형 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령 운전자일수록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주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면허 정책을 전면적으로 좀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충분히 좀 손질을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적성 주기는 이 주기는 또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일반적인 운전자보다는 줄어들었고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3년마다 더 빈번히 이제 적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검사라는 것이 시력 또 이 신체 기능 이런 부분인데 실제 운전 능력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컴퓨터로 치르는 이런 고령 운전자 평가를 실제로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 반응 속도라든지 또 심리적 부분이라든지 대응 정도라든지 이 부분을 고령자 적성 검사를 좀 정밀하게 그래요. 진행을 해서 주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준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 좀 줄이고 실제적으로 운전 능력 봐야 되는데 손가락 펴세요, 뭐 일어났다 앉으세요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밀하게 좀 적성 검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운전 시 대응 능력이 충분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끝으로요. 선진 외국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 우리보다 이제 나이 많은 그 분들이 많은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정책들이 어떻게 돼 있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생계형 운전을 제외를 하면은 논외로 하면은 이동수단, 다른 이동수단을 좀 보장을 해주면서 면허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가 2022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자동 브레이크에 한정해서 면허를 다시 발급합니다. 네. 자동 브레이크라는 게 가다가 물체가 그 차 앞에 그 어떤 사람 형태의 물체가 나타나면은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그 장치를 하면은 면허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75세 이상.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미국은 주간에 야간에는 하지 않고 주간에만 가능한 조건부 면허증을 또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운전을 하면은 의사의 면허용 진단서를 따로 발급받아서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거가 이제 가야지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게 가야지 나오는 거고 유럽 일부 전반적인 국가들은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설치 의무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어떤 그 사람 형태의 물체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밟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 그 면허를 계속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사고가 한 25% 감소가 됐다.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번 참사를 정말 계기로 삼아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실태와 정책을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 블랙리스트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정부는 동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자, 이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도 있었는데 한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 노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블랙리스트는 강요, 협박, 명예훼손 혐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현재 출근해 있는 전공의 1,087명, 복귀율이 7.9%니까 얼마나 참 용기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위 대하에도 이들은 또 전공의들은 지금 또 불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좀 없애고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대생 단체들이요 임현택 의협회장을 공개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돌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 문제가 결국은 의대생들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키는 그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은 의사협회들 그 자신들의 일단 뭐 좀 밥그릇 챙기기 이렇게 네. 비춰져 버리니까 의대생들이 이제 불신을 표시를 한 거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서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 그렇게 하고 또 무능 독단의 의협 회장은 그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냈고 또 그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하고 또 여러 가지 티격태격하는 말들이 있었죠. 뭐 미친 여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예. 그래서 전체 의료계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 주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송국건 본부장,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3일 수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이 생방송은 오후 1시, 재방송은 하루에 3번 해드립니다. 언제든 보실 수 있는 KTV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